북한은 그날 밤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게 될 줄 몰랐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새벽 4시 12분 백령도 해병대 초소에서 관측병이 처음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것은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는 수십 척의 고속정이었습니다. 동시에 북한 해안포진지에서 섬광이 연속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가 상황실에 보고를 마치기도 전에 첫 번째 포탄이 백령도 해안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사천공군기지 전투비행단 작전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공군 작전참모 박민석 대령, KF-21 보람의 전환 교육을 마친 지 6개월이 지났고 지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기 실전 배치 부대에서 작전 기획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합참으로부터 긴급 상황 전파가 들어왔을 때 저는 즉시 비행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백령도에 북한군 상륙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해병대가 교전 중이며 함포 지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비행단장은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긴박했습니다. KF-21 두 편대 즉시 대기 태세. CAS 임무 준비. 근접 항공 지원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령도는 북한 해안포와 대공미사일 사정권 아니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접근하는 순간 북한의 S-300과 KN-06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KF-21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북한군 200여 명이 백령도 남쪽 해안에 상륙했고 해병대 제유교단과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군 고속정들이 지원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대한미사일 공격으로 일척이 피격당했습니다. 함포 지원도 북한 해안포의 반격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백령도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합참 상황실에서는 긴급 작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화상회의로 연결된 화면 너머로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령도 탈환 작전을 즉시 준비한다. 하지만 북한 후방 타격 없이는 불가능하다. 해안포 진지와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해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타우러스 재고 상황은? 작전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8발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물량으론 북한의 주요 표적을 모두 타격하기엔 부족합니다. 타우러스 KPD-350, 500km 사거리의 이 순항미사일은 우리 공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장거리 타격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추가 도입을 거부한 이후 우리는 제한된 물량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우러스는 F-15K에만 장착 가능했습니다. 무게 1.4톤의 대형 미사일이었기 때문입니다. KF-21은 아직 타우러스 통합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AGM-158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미국산 JASSM 순항미사일이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미국 측에 긴급 도입을 요청했지만 승인까지 최소 72시간이 걸립니다. 72시간. 사흘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백령도 해병대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이미 중무장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보급로를 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 6시 백령도 해병대 제유교단 여단장으로부터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적 병력 추가 상륙 중. 현재 아군 병력으론 이틀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항공 지원 없이는 섬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0명의 해병대원이 500명이 넘는 북한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탄약은 떨어지고 있었고 부상자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백령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작전을 시도하거나 F-15K를 투입해 북한 방공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종사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타우러스 8발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병대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공군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철룡이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철룡. 모두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4년간 개발해온 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800km 사거리, 타우러스를 능가하는 정밀도, 그리고 완전한 국내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철룡은 KF-21에 장착 가능했습니다. 무게 1.3톤. KF-21의 무장 탑재량 안에 들어왔습니다. KF-21은 아직 실전 배치 초기 단계입니다.
누군가 반대했습니다. 철룡도 작전 인증이 끝나지 않았고요. 두 개의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를 동시에 실전에 투입한다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백령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해병대는요? 검증된 무기를 기다리다가 동료들을 잃을 겁니까? 저는 작전실 한쪽에서 KF-21의 재원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4.5세대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 반사 면적 0.5제곱미터 수준, F-15K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북한 방공망이 KF-21을 탐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KF-21은 초음속 순항이 가능했습니다. 마하 1.5 이상의 속도로 장시간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F-15K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룡과 KF-21의 조합. 이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국산 전력이었습니다. 전투기도 우리가 만들었고 미사일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승인도 미국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온전히 우리 것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증이었습니다. KF-21은 실전 배치된 지 6개월, 철룡은 2개월, 둘 다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새벽 7시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졌습니다. KF-21과 철룡을 투입하라. 백령도를 사수한다. 그 순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전우들의 생명을 달려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KF-21과 철룡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무기 자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전우들의 생명과 백령도 땅까지 빼앗기고 국산 무기 개발의 신뢰까지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작전명은 독수리 편대였습니다. KF-21 보라매가 철룡을 싣고 날아가는 것, 우리 새가 우리 용을 태우고 적진으로 향하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천기지 활주로에 KF-21 8대가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동체, 날렵한 외형, 스텔스 설계. 그 아래에는 은빛 철룡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우리 손으로 만든 미사일을 싣고 우리 동료들을 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하늘 위로 곧 보라매가 날아오를 것이었습니다. 새벽 7시 30분 저는 작전실 벽면에 걸린 대형 전술지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백령도에서 북한 해안까지의 거리는 불과 15km.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지금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북한군이 백령도에 상륙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벽을 넘을 열쇠는 이제 KF-21과 철룡뿐이었습니다. 비행단장이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박 대령, KF-21 전력 현황을 보고하라. 저는 컴퓨터 화면을 띄웠습니다. 현재 우리 비행단에 배치된 KF-21은 12대입니다. 그중 작전 가능 기체는 10대. 조종사는 15명이 전환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비행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룡 탑재는 문제없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KF-21의 무장 하드포인트는 10개입니다. 철룡은 중앙 하드포인트에 2발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이것이 KF-21의 결정적 장점이었습니다. F-15K는 타우러스를 탑재할 수 있었지만 무게 제한으로 최대 4발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철룡은 타우러스보다 100kg 가벼웠습니다. KF-21은 철룡 2발과 함께 공대공 미사일, 전자전 장비까지 동시에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사일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성을 확보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새벽 8시 합참으로부터 첫 번째 작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타우러스 8발을 F-15K로 긴급 투입한다. 최우선 표적인 장사정포 진지 5곳을 타격한다. 이후 KF-21 철룡 작전을 준비하라. F-15K 4대가 먼저 출격했습니다. 각 기체는 타우러스 2발씩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타우러스 재고였습니다. 작전실 한쪽에서 정보참모가 북한군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제4군단 예하 해안포병여단이 완전 전개 상태입니다. 특히 해주 인근의 M1978 170mm 자주포 36문이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로 옹진반도의 KN-01 대한미사일 기지 3곳, 해안포 진지 4곳이 작전 중입니다. 그가 지도에 표시한 붉은 점들이 백령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F-15K 타우러스 발사 완료. 관제실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타우러스 8발이 북한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23분 후 장사정포 진지 5곳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북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나머지 해안포들이 일제히 백령도를 향해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타우러스로 타격하지 못한 표적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 비행단장이 조종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왔습니다. KF-21 조종사 8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F-16이나 F-15K에서 수천 시간을 비행한 베테랑들이었지만 KF-21은 아직 낯설었습니다. 실전 배치된 지 6개월. 훈련 비행은 수백 시간 했지만 실전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천룡을 탑재한 작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행단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역사를 동시에 만듭니다. KF-21의 첫 실전 투입, 그리고 천룡의 첫 실전 투입. 두 무기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표적은 북한 해안포 기지 4곳, 미사일 기지 3곳입니다. 총 7개 표적에 KF-21 8대가 천룡 16발을 투입합니다. 한 조종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단장님, KF-21의 스텔스 성능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북한 S-300이 우리를 탐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모두가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습니다. 비행단장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KF-21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0.5제곱미터 수준입니다. 이것은 F-15K의 10분의 1입니다. 북한의 S-300 레이더가 KF-21을 탐지하려면 약 50km 이내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전술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는 200km 거리에서 천룡을 발사합니다. 북한 S-300의 유효 사거리 바뀝니다. 게다가 KF-21은 초음속 순항이 가능합니다. 마하 1.5 이상의 속도로 접근과 이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15K는 F터버너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연료 효율과 생존성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다른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천룡과 KF-21의 통합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까? 솔직한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은 완료했습니다. 천룡을 장착한 KF-21의 비행 특성, 투하 절차, 시스템 연동, 모든 것이 테스트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에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을 싣고 실전에 나간다는 것. 조종사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선임인 이소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장님, 대령님, 저희는 KF-21을 선택한 조종사들입니다. F-15K를 계속 탈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국산 전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이 그 책임을 다하는 날입니다. 다른 조종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KF-21 전환 교육을 자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제 F-15K나 F-16보다 검증이 덜 된 기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산 전투기를 믿고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KF-21 8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회색 도색의 날렵한 기체, 기수의 A사 레이더, 동체에 매끈하게 통합된 무장창, 그리고 중앙 하드포인트에 장착된 은빛 천룡. 정비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비사가 천룡 동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비행기에 우리 미사일.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순 없죠. 저는 이소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령, 준비됐습니까? 그가 헬멧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위해 훈련했습니다. KF-21은 준비되었고 천룡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령이 오늘 날릴 기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체가 쏠 미사일은 우리의 독립입니다. 오전 11시 조종사들이 기체에 올랐습니다. 캐노피가 닫혔고 엔진이 시동되었습니다. GE F-414 엔진의 굉음이 경납고를 울렸습니다. 미국제 엔진이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기체,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통합, 모든 것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체가 싣고 갈 천룡은 완전한 국산이었습니다. 첫 번째 KF-21이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이소령의 기체였습니다.
기체번호 KF21001 양산 1호기였습니다. 그 아래 장착된 천룡에는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령도를 위하여. 이 소령이 무전을 쳤습니다. 독수리 1, 이륙 준비 완료. 관제탑이 응답했습니다. 독수리 1, 이륙 승인. 우리의 보라매를 믿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KF-21이 가속했습니다. 애프터버너가 점화되지 않았지만 기체는 빠르게 속도를 올렸습니다. 600m 지점에서 기수가 들렸고 KF-21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F-15K보다 훨씬 날렵했습니다. 뒤이어 7대의 KF-21이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8마리의 보라매가 서해 상공으로 향했습니다. 각 기체는 천룡 2발씩 총 16발을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실로 돌아와 레이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8개의 점이 서해 상공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방공망의 사정권 바뀐 200km 지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천룡의 800km 사거리와 KF-21의 스텔스 성능. 이 조합은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것이었습니다. 타우러스와 F-15K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KF-21 편대는 서해 상공 1만 미터 고도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통해 그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 기체의 속도, 고도, 연료 상태, 무장 상태, 모든 정보가 스크린에 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것은 속도 표시였습니다. 마하 1.1, KF-21 8대 모두가 초음속 순항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F-15K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F-15K도 초음속 비행은 가능했지만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야 했고 그것은 연료를 급격히 소모시켰습니다. 하지만 KF-21은 달랐습니다. 애프터버너 없이도 마하 1.2 이상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초음속 순항 능력. 이것은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를 가르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KF-21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독수리 1 발사 지점 30km 전방. 북한 레이더 신호 감지되지 않음. 이 소령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정보참모가 확인했습니다. 북한 조기경보 레이더가 KF-21을 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 정상 작동 중. 작전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KF-21 스텔스의 첫 실전 검증이었습니다. 북한은 서해안에 여러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구형 소련제 레이더부터 최신형 중국제 레이더까지. 특히 해주 인근에는 중국이 제공한 JY-27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저주파 레이더로 스텔스 기체도 탐지할 수 있다고 알려진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레이더는 우리 KF-21 8대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발사 지점 도달, 천룡 발사 준비. 이 소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8대의 KF-21이 일렬 횡대로 전환했습니다. 각 기체 간 간격은 3km. 동시 발사를 위한 표준 전술 대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천룡이 처음으로 실전에서 발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투기에서 우리 미사일이 독수리 1, 천룡 2로 발사. 첫 번째 천룡이 KF-21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기체 하부의 중앙 하드포인트에서 미사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1초 후 천룡의 터보제트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은빛 미사일이 가속하며 북한 해안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독수리 2, 천룡 3호 발사. 독수리 3, 천룡 5호 발사. 연달아 천룡들이 발사되었습니다. 16발의 천룡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작전실 스크린에는 천룡들의 비행 경로가 표시되었습니다. 각 미사일은 사전에 입력된 항로를 따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50m. 바다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저고도 비행이었습니다. 북한 레이더가 이것을 포착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레이더 지평선 아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천룡의 스텔스 설계는 이미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더욱 줄여주었습니다. 천룡들이 북한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정보참모가 보고했습니다. 북한 방공망 반응 없음. 해안 레이더도 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룡의 위력이었습니다. 적이 알아채기도 전에 날아가는 유령 같은 미사일. 북한은 자신들을 향해 16발의 순항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KF-21 편대는 이미 반전하여 귀환 중이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임무 완료. 귀환 중.
이소룡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철룡을 발사하고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고 무사히 귀환하는 것.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철룡이 표적에 명중하는지 확인하는 것. 18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철룡이 표적 상공에 도달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찰위성의 실시간 영상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해주 인근의 해안포 기지. 콘크리트 벙커로 강화된 진지였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섬광이 터졌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벙커를 삼켰습니다. 철룡 1호가 표적에 명중한 것이었습니다. 작전실에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철룡의 첫 실전 투입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15발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봅시다. 연달아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해안포 기지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정보참모가 철룡의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비행시간 18분, 평균 속도 마하 0.8, 적어도 지형 추적 비행 정상 작동, IR 영상 유도 시스템 정상 작동.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놀랍습니다. 철룡의 비행 경로를 보십시오. 산과 계곡을 따라 완벽하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지형 추적 정확도가 5m 이내입니다. 지형 추적 비행. 이것은 순항미사일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지형을 스스로 파악하고 산을 피하고 계곡을 따라가는 능력. 타우러스도 이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철룡의 정확도는 그보다 더 높았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한반도 지형에 특화되어 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룡은 한국 땅을 위해, 한국 하늘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였습니다. 23분 후 16번째 철룡이 마지막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옹진반도의 KN-01 대한미사일 기지였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정보참모가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철룡 16발 모두 표적 명중 확인. 성공률 100%입니다. 작전실이 다시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함께 환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철룡 16발 모두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비행단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 대령, 우리가 해냈어. KF-21도 철룡도 모두 완벽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편대가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4.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실전에서 완벽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정오, KF-21편대가 사천기지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독수리 편대, 착륙 허가 요청. 이소룡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제탑이 응답했습니다. 독수리 편대, 착륙 승인. 영웅들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KF-21이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8대의 KF-21이 모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정비사들이 달려가 기체를 맞이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캐노피를 열고 내렸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땀과 함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소룡이 헬멧을 벗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보고드립니다. KF-21 8대, 철룡 16발 모두 정상 작동했습니다. 기체 결함 없음, 조종사 전원 무사 귀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소령. 여러분이 오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소룡이 웃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KF-21에 탑승하고 이륙할 때까지 긴장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국산 미사일. 둘 다 실전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날아보니 완벽했습니다. KF-21은 제가 탄 어떤 전투기보다 뛰어났습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축하했습니다. 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북한 레이더가 우리를 전혀 못 잡더군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발사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단 한 번도 라곤 경고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조종사가 덧붙였습니다. 철룡 발사 순간도 놀라웠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고 기체 균형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무장 통합이었습니다. 경납고로 돌아온 KF-21들을 정비사들이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비사가 기체 하부를 살피며 감탄했습니다. 대령님, 보십시오. 철룡을 발사한 하드포인트에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설계가 완벽합니다. 또 다른 정비사가 엔진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연료 소모도 예상보다 적습니다.
초음속 순항으로 왕복했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F-15K였다면 공중급류가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KF-21, 21-1호기 앞에 섰습니다. 양산 1호기.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그리고 오늘 그것은 실전에서 완벽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기체 표면에는 작은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북한 방공망을 뚫고 다녀왔지만 단 한 발의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스텔스의 위력이었습니다. 오후 1시 합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대령 축하한다. KF-21과 철룡 모두 완벽한 성공이었다. 대통령께서도 크게 기뻐하셨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백령도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할 일이 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추가 작전을 준비하라. 이번에는 북한 내륙 깊숙이 들어간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KF-21들이 재급류와 재무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철룡도 추가로 탑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KF-21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철룡이 명중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조합이 세계 어떤 무기와도 겨룰 수 있다는 것을. 보람에는 첫 비행에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용은 800km를 날아 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작전을 위해. 오후 2시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 해안 지역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철룡 16발이 모두 표적에 명중했고 북한의 해안 방어선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해안포 기지 4곳, 미사일 기지 3곳 모두 무력화되었습니다. 백령도를 위협하던 화력 거점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보참모가 북한 통신망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적군 통신망에서 극심한 혼란이 감지됩니다. 해안방어 부대들이 지휘부에 긴급 보고를 하고 있으나 무엇이 자신들을 공격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전투기가 발사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미사일. 그들에게 이것은 유령의 공격이었습니다. 해군으로부터 즉각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해군 제2함대입니다. 북한 대한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 백령도 증원작전을 개시합니다. 고속정 3척과 상륙정 2척이 출항했습니다. 해병대 증원 병력 300명과 탄약, 의료품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철룡이 북한의 해안 방어를 무너뜨리면서 백령도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비행단장이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합참으로부터 온 새로운 작전 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대령, 2차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명령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재빨리 내용을 읽었습니다. 표적은 북한 내륙이었습니다. 평양 교외의 지하작전 지휘소, 평양 북쪽의 군 통신 중계소, 남포의 서부전선 사령부, 참수작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KF-21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행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방공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S-300, KN-06, 수백 문이 대공포. 하지만 KF-21이라면 가능합니다. 스텔스 성능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전 작전에서 KF-21은 북한 레이더를 완벽히 회피했습니다. 평양 상공이라 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조종사 브리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6명의 조종사가 참석했습니다. KF-21 6대로 철룡 12발을 투입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소령이 브리핑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표적은 평양입니다. 거리는 백령도에서 약 300km. 우리는 서해상공 200km 지점에서 철룡을 발사합니다. 미사일이 북한 내륙 깊숙이 500km를 더 날아가는 겁니다. 한 조종사가 질문했습니다. 평양 상공의 방공망은 어떻습니까? 정보참모가 전술지도를 띄웠습니다. 평양 주변에는 S-300PMU-2가 3개 포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 200km.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거리 밖에서 발사합니다. 게다가 KF-21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0.5제곱미터. S-300이 우리를 탐지하려면 50km 이내로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는 200km 밖에 있습니다. 이소령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초음속으로 접근하고 이탈합니다. 설령 탐지된다 해도 북한 전투기가 우리를 요격하기 전에 이미 작전 공역을 벗어날 것입니다. KF-21의 최고 속도는 마하 1.8.
북한의 미그-29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조종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작전의 성공이 자신감을 높였습니다. KF-21의 스텔스와 속도. 이 조합은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오후 4시 KF-21 6대가 재무장을 마쳤습니다. 각 기체는 철룡 2발씩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철룡 12발, 3개의 표적에 각각 4발씩 배정되었습니다. 확실한 파괴를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평양 지하 지휘소는 깊이 30m의 강화 콘크리트 벙커였습니다. 한 발로는 부족했습니다. 철룡의 관통탄두 4발이 연속으로 같은 지점을 타격해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사들이 철룡의 표적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지하 지휘소의 정확한 좌표, 입구 위치, 주변 지형, 모든 정보가 미사일의 컴퓨터에 저장되었습니다. 철룡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행하고 종말 단계에서는 IR 카메라로 표적을 직접 식별할 것이었습니다. 한 정비사가 철룡 동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놈들이 평양까지 날아가는군요. 우리 미사일이 평양을 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5시 조종사들이 기체에 탑승했습니다. 이 소령의 기체는 여전히 21-1호기였습니다. 오전에 임무를 마치고 점검과 재무장을 거쳐 다시 출격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단 5시간 만이었습니다. F-15K였다면 최소 8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은 정비성이 뛰어났습니다. 모듈화 설계 덕분에 빠른 점검과 재무장이 가능했습니다. 엔진이 시동되었습니다. 6대의 KF-21이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서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이 무전을 쳤습니다. 독수리 1, 이륙 준비 완료. 평양을 향해 날아갑니다. 관제탑이 응답했습니다. 독수리 1, 이륙 승인. 보라매의 날개가 용을 평양까지 날려보낼 것입니다. 첫 번째 KF-21이 이륙했습니다. 뒤이어 5대가 차례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그들의 비행을 지켜봤습니다. 6개의 점이 서해 상공을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속도는 다시 마하 1.1. 초음속 순항이었습니다. 고도는 12,000m. 북한 전투기의 일반적인 작전 고도보다 높았습니다. KF-21은 높이, 빠르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KF-21 편대가 발사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서해 상공, 북한 해안에서 20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철룡 발사 준비. 이 소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6대의 KF-21이 발사 대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독수리 1, 철룡 17호 발사. 첫 번째 철룡이 분리되었습니다. 표적은 평양 지하 지휘소였습니다. 연달아 철룡들이 발사되었습니다. 12발의 은빛 미사일이 북한 내륙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철룡들은 해안을 넘어 내륙으로 진입했습니다. 산과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 비행했습니다. 북한의 내륙 레이더도 이것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고도 50m의 저공 비행은 레이더 지평선 아래였고 철룡의 스텔스 설계는 작은 반사 면적을 더욱 줄였습니다. 25분 후 첫 번째 철룡이 평양 교외에 도달했습니다. 지하 지휘소 입구가 IR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철룡은 급강하했습니다. 관통탄두가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지하 30m 깊이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표면이 흔들렸습니다. 2초 후 두 번째 철룡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벙커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철룡이 연속으로 명중했습니다. 지하 지휘소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평양 북쪽의 통신 중계소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높이 90m의 안테나 탑이 무너졌습니다. 북한 군 통신망의 핵심 노드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남포의 서부전선 사령부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철룡 4발이 사령부 건물을 연쇄 타격했습니다. 백령도 작전을 지휘하던 북한군 지휘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정보참모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북한 통신망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량이 급감했습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평양의 지휘소, 통신중계소, 전선사령부, 이 세 곳이 동시에 무력화되면서 북한군은 지휘 통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오후 7시 백령도로부터 놀라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적저항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군이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휘부를 잃은 백령도 북한군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령이 오지 않았고 지원도 없었고
퇴로도 막혔습니다. 해병대 제6여단 여단장의 목소리가 무전을 탔습니다. 아군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후퇴 중입니다. KF-21 편대는 이미 귀환 중이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임무 완료. 전 기체 이상 없음. 이 소령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북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평양 상공까지. 그리고 단 한 발의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KF-21의 스텔스는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오후 8시 KF-21 6대가 모두 사천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조종사들이 기체에서 내렸을 때 경납고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정비사들, 정보요원들, 작전 참모들 모두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이 소령이 헬멧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평양까지 다녀왔습니다. KF-21은 완벽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왔다 가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작전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KF-21들이 경납고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의 출격, 천룡 28발 발사, 모두 성공. 북한의 해안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평양 지휘부까지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종사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KF-21과 천룡의 위력이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대규모 폭발 발생. 한국군의 신형 스텔스 전투기와 순항미사일 조합으로 추정. 북한 방공망이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KF-21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첫 실전.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날아가서 보이지 않는 타격을 가하고 보이지 않게 돌아오는 것. KF-21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밤 9시 합참의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대령 대통령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KF-21과 천룡의 조합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백령도 탈환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우리가 스스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투기로, 우리 미사일로, 우리 힘으로. 합참의장이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립입니다. 6월 16일 새벽 2시. 백령도 기습 이후 2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밤을 새우며 국제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KF-21과 천룡의 성공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새벽 1시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서해 지역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한국의 신형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사용은 영내 군사 균형을 위협하는 행위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호소하는 외교 수사였지만 그 이면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KF-21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참모가 중국 관영 매체 보도를 브리핑했습니다. CCTV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KF-21이 북한 레이더를 완전히 회피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출연해 분석하고 있는데 그들의 논조가 매우 경계적입니다. 스크린에 CCTV 방송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만약 이 전투기가 중국 방공망에 침투한다면 탐지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비행단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만합니다. KF-21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입니다. 중국은 한국 공군이 F-15K와 F-16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했고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을 긴장시킨 이유였습니다. 새벽 3시 국방부로부터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군 북부전구 소속 제-20 스텔스 전투기 6대가 야오닝성 선양기지에서 긴급 출격했습니다. 한중 경계선 인근 공역에서 순찰 비행 중입니다. 제-20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최신의 전력을 투입한 것은 KF-21에 대한 경계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보참모가 전술지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중국 조기경보기 KJ-500 세대도 황해, 상공에 전개되었습니다. 한국 공군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단순히 외교적 항의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국경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계는 하되 직접 개입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새벽 5시 황구시보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KF-21은 아시아 군사 균형의 게임 체인저다. 이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F-35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중국에게 새로운 전략적 도전이다. 논조는 경계적이었지만 동시에 인정하는 뉘앙스도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은 KF-21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전 6시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대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강경한 경고보다는 우려 표명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군사 능력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의 움직임도 방어적입니다. 제20 출격과 조기 경보기 전개는 감시 목적이지 개입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중국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KF-21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전 성능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으로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습니다. KF-21은 북한 방공망을 완벽히 무력화시켰고 평양까지 침투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KF-21이 그들의 방공망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의 계산착오. 그들은 한국을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중견국으로 봤습니다. F-15K와 F-16으로 무장한 예측 가능한 공군. 하지만 KF-21의 등장은 그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오전 9시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KF-21 전투기 성공적인 실전 운용을 환영한다. 이는 한미동맹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영내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축하하는 내용이었지만 미국도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동맹국이 강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미국 무기 의존도를 낮춘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이 군사 전문가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전직 미 공군 장성이 출연해 말했습니다. KF-21은 인상적입니다. 특히 천룡 순항미사일과의 통합이 완벽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완전한 무기 자립을 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F-35를 도입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스텔스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부분은 독자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한국 스스로 해낸 것. 오전 10시 일본 NHK도 특집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의 KF-21, 일본 F-35보다 빠른 실전 배치. 일본 방위성, 한국 스텔스 전투기 능력 재평가 중. 일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했지만 독자 개발은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개발했고 실전에서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정오, 로이터가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KF-21과 천룡의 조합, 동남아 무기 시장 지각 변동 예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도입 관심 표명. KF-21의 성공은 즉시 수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F-35는 가격이 비쌌고 미국의 수출 통제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KF-21은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한국의 결정만으로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천룡까지 패키지로 판매한다면 완전한 장거리 타격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영내 군사 균형을 위협하는 무기 체계의 확산은 경계한다. 대변인의 말투는 이전보다 신중했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이나 위협 대신 경계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중국도 KF-21을 함부로 자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비행단장이 CNN 방송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운용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책임도 의미합니다. KF-21과 천룡의 성공으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우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백령도로부터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백령도 완전 탈환. 북한군 생존자 230명 포로로 확보. 아군 피해 전사 12명, 부상 41명. 해병대 제6여단 여단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룡이 없었다면, KF-21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백령도를 지켰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정보참모가 중국군 동향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군 북부정구 병력이 단둥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제20편대도 선양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KF-21이 실전에서 증명된 이상 중국도 함부로 압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개입한다면 그들도 KF-21과 철룡의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중국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직접 개입 대신 외교적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KF-21이 그들의 계산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전실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교 카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천기지 활주로에 KF-21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회색 동체에 날렵한 전투기들. 오늘 그들은 휴식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다릅니다. KF-21이 그 증거였습니다. 중국의 계산착오. 그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예측 가능한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KF-21의 등장은 그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실전에서 완벽히 운용하는 나라. 800km를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나라. 이제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KF-21이 그은 선. 그것은 단순한 전술적 경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전략적 균형의 시작이었습니다. 6월 17일 오전 10시. 백령도 탈환 이후 30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방부로 호출되었습니다. 긴급 브리핑 요청이었습니다. 외국 무관들이 KF-21과 철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단장과 함께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 브리핑룸에는 이미 10여 개국 무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전통적 우방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무관, 베트남 무관, 인도네시아 무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제협력관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박민석 대령입니다. 백령도 작전에서 KF-21편대를 지휘한 작전 참모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초음속 순항 마하 1.2 이상, 전투 행동 반경 약 900km입니다. 무관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0.5제곱미터 수준으로 기존 4세대 전투기의 10분의 1입니다. 미국 무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 KF-21이 북한 S-300 레이더를 완전히 회피했다는 보도가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200km 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했는데 북한 레이더는 KF-21을 단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평양상공까지 침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리핑룸에 감탄의 소리가 흘렀습니다. 영국 무관이 질문했습니다. 철룡 미사일과의 통합은 어떻습니까? 타우러스나 JASSM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철룡은 무게 1.3톤으로 타우러스의 1.4톤보다 가볍습니다. 이것은 KF-21이 철룡 2발과 함께 공대공 미사일, 연료 탱크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우러스는 F-15K에만 장착 가능했지만 철룡은 KF-21은 물론 FA-50 경공격기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무관이 덧붙여 물었습니다. 사거리는요? 800km입니다. 타우러스보다 300km 길고
JASSMER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철룡은 완전한 국산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수출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결정만으로 생산하고 운용하고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동남아시아 무관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필리핀 무관이 질문했습니다. KF-21과 철룡을 패키지로 도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방부 관계자를 바라봤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KF-21과 철룡을 통한 무기체계로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종사 훈련, 정비 지원,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패키지입니다. 베트남 무관도 손을 들었습니다. 가격은 F-35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KF-21은 F-35의 약 60% 수준입니다. 철룡까지 포함해도 F-35 한 대 가격으로 KF-21 한 대와 철룡 10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 후 무관들이 개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무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인도네시아는 이미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전 결과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무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에서도 KF-2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룡과의 조합이 인상적입니다. F-16 대체 사업에서 KF-21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 2시,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철룡 개발팀과 KF-21 개발팀이 합동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철룡 개발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박 대령님, 실전 데이터가 정말 귀중합니다. 철룡 28발 모두 정상 작동했고 평균 CEP는 2m였습니다. 설계 목표였던 3m보다 더 정밀했습니다. KF-21 개발 책임자가 덧붙였습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도 설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북한 레이더가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연구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대령님, 조종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타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조종사들은 KF-21을 F-15K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초음속 순항 능력과 조종 반응성에서 압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소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F-15K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오후 4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령님, 긴급히 공유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KF-21열이 대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철룡 100발과 함께요. 첫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비행단장에게 즉시 전화했습니다. 단장님, 필리핀이 KF-21을 사겠답니다. 비행단장이 환호했습니다. 시작이군. 백령도 작전이 최고의 마케팅이었어. 오후 6시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제목은 KF-21과 철룡 게임 체인저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출연해 분석했습니다. KF-21과 철룡의 조합은 동아시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F-35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더 저렴하고 수출 제약이 적은 대안이 생긴 겁니다. 한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철룡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JASSM 수출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철룡을 KF-21과 함께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장거리 타격 체계를 제공하는 겁니다. 중소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다른 전문가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KF-21의 가격 대비 성능은 탁월합니다. F-35보다 40% 저렴하면서도 4.5세대 스텔스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로이터가 시장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KF-21 수출 전망, 향후 10년간 100대 이상 예상. 동남아, 중동, 동유럽이 주요 시장. 기사는 구체적인 국가들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라크, 폴란드, 체코가 도입 검토 중. 총 시장 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 추산. 백령도 작전 하나가 200억 달러 시장을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밤 8시 독일 언론 슈피겔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철룡, 타우러스의 경쟁자로 부상. 독일 방산업계 긴장. 기사는 신랄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의 타우러스 추가 판매를 거부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 한국은 스스로 더 나은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타우러스와 경쟁하고 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독일의 거부가 한국 방산의 도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사천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경납고에는 KF-21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비사들이 야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비사가 KF-2100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 기체가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동료들의 형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세계로 나간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기체 동체를 쓰다듬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자정 국방부로부터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베트남도 KF-21 도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6대와 천룡 60발입니다. 하루 만에 2건의 수출 계약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태국과 이라크도 접촉해왔습니다. 백령도 작전은 단순히 전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방산의 세계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 이 하늘을 KF-21들이 날아갔습니다. 천룡을 싣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그리고 그들은 완벽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세계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KF-21을 원했습니다. 천룡을 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한국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한 정비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령님,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미국 전투기만 정비했습니다. F-16, F-15K 모두 미국제였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전투기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가 세계로 나갑니다. 이게 꿈만 같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든 현실입니다. KF-21과 천룡. 이 조합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방산의 상징이었습니다. 50여 년간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거부하고 미국이 통제하던 시장에서 한국은 새로운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선택했습니다. KF-21을, 천룡을, 대한민국을. 6월 18일 오전 6시 백령도 탈환 이후 50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청와대로 호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작전 관계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비행단장,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과 함께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대통령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백령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KF-21과 천룡. 이 두 무기는 단순한 전투기와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기술적 독립, 군사적 독립,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독립입니다. 합참의장이 보고했습니다. 각하, 백령도 작전의 전술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 14대가 출격해 천룡 28발을 발사했습니다. 명중률 100%, 아군 항공기 손실 제로, 조종사 사상자 제로. 이것은 전투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완벽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 방공망은 어땠습니까? KF-21을 단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200km 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설령 더 가까이 접근했어도 탐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KF-21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북한 레이더의 탐지 임계값 이하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감탄했습니다. 그것이 스텔스의 위력이군요. 국방부 장관이 전략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각하, 이번 작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기 체계의 완전한 국산화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KF-21, 미사일은 천룡, 유도 시스템과 표적 정보까지 모두 우리 기술입니다. F-15K와 타우러스를 썼다면 독일의 승인이 필요했을 겁니다. JASSM을 썼다면 미국의 허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국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교안보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중국은 초기의 강경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들도 KF-21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축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동맹국이 무기 자립을 달성한 것이니까요. 일본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스텔스 전투기를 먼저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에. 수출은요?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이 공식 도입 의향을 밝혔습니다. 태국, 이라크, 폴란드가 협의 중입니다. 향후 10년간 100대 이상 수출이 예상됩니다. 금액으로는 약 200억 달러입니다. 대통령이 놀랐습니다.
200억 달러. 그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방위사업 청장이 덧붙였습니다. 철룡도 별도로 수출됩니다. KF-21을 도입하는 국가들은 철룡도 함께 구매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F-16이나 FA-50을 운용하는 국가들도 철룡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룡만의 수출 규모도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백령도를 지키려다 글로벌 방산 시장을 열었군요. 오전 10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KF-21과 철룡의 실전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여 이틀간의 작전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철룡 개발 책임자가 발표했습니다. 철룡의 평균 비행시간은 23분이었습니다. 사거리 800km를 비행하는데 오차는 평균 2m였습니다. 이것은 설계 목표를 초과하는 성능입니다. KF-21 개발 책임자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레이더 마이너스 조기경보 레이더, 추적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 마이너스가 KF-21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텔스 설계가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한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더 진보된 레이더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J-20을 띄운 것이 답입니다. 개발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자신들의 레이더로 KF-21을 탐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면 J-20을 출격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맞불로 내세운 것은 기존 레이더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KF-21의 성능을 역설적으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카이 사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KF-21 보라매의 실전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6번째 전투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스웨덴에 이어 6번째입니다.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로는 3번째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KF-21의 수출 가격은 얼마입니까? 카이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기본형은 대당 약 6,500만 달러입니다. F-35A가 약 1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65%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F-35에 준합니다. 스텔스 능력, 초음속 순항, 장거리 작전 반경,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철룡과 패키지로 판매합니까? 그렇습니다. KF-21 한 대와 철룡 10발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총 가격은 약 7천만 달러입니다. 오후 4시 사천기지 경납고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령도 작전에 참가한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을 위한 표창식이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소령을 비롯한 8명의 조종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KF-21의 첫 실전 출격, 그리고 완벽한 성공. 여러분은 대한민국 공군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소령이 대표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F-15K를 15년간 탔습니다. 훌륭한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KF-21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전투기입니다. 제가 이 기체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정말 미국제만큼 좋을까? 하지만 막상 타보니 그 의구심은 사라졌습니다. KF-21은 최고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비사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저희 정비사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체, 새로운 시스템. 만약 실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지만 KF-21은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번 출격했는데도 기체는 완벽했습니다. 정비성도 뛰어났습니다. F-15K보다 오히려 쉬웠습니다. 또 한 번 박수가 울렸습니다. 오후 6시 저는 KF-2100 1호기 앞에 섰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이틀간 4번 출격해 철룡 8발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성공했습니다. 기체 표면에는 작은 흠집조차 없었습니다. 북한 방공망을 4번 뚫고 다녀왔지만 단 한 발의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체 옆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수고했다 보라매. 한 정비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 기체가 앞으로 우리 공군의 상징이 될 겁니다. F-15K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KF-21이 앞으로 30년 이상 우리 하늘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세계 하늘도 날아다닐 겁니다. 밤 8시 CNN이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기적 KF-21과 천룡이 바꾼 세계였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이 출연해 분석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KF-21과 천룡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방산 기술에 꾸준히 투자해왔습니다. K9 자주포, 천공 미사일, FA-50 경공격기 모두 성공적인 국산 무기들입니다. KF-21은 그 정점입니다.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통합 능력입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순항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둘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KF-21과 천룡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제 세계는 F-35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저렴하고 더 자유로운 대안이 생겼습니다. 밤 10시 저는 작전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백령도 작전 종합평가서였습니다. KF-21 보라매의 첫 실전 투입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14대가 출격해 천룡 28발을 발사했고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 북한 방공망은 KF-21을 탐지하지 못했으며 아군 피해는 제로였다. 이것은 KF-21의 스텔스 성능과 천룡의 정밀 타격 능력을 완벽히 증명한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KF-21과 천룡의 성공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완전한 자립을 의미한다. 우리는 더 이상 타국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전에서 증명했다. 이것이 백령도 작전의 진정한 의미다. 자정, 저는 경납고로 나왔습니다. KF-21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중 일부는 다시 훈련 비행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필리핀으로 수출될 KF-21들이 생산 라인에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하늘을 지키던 전투기가 이제는 세계의 하늘로 날아갈 것이었습니다. 보라매의 날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800km를 날아가는 용을 싣고 6월 21일 오전 10시 백령도 탈환 이후 6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보라매와 용백령도를 지킨 날개였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KF-21의 실물 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천룡 미사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관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자 백령도 작전의 모든 순간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2분 북한군의 기습 상륙, KF-21 편대의 긴급 출격, 천룡 28발의 완벽한 타격, 백령도의 최종 탈환. 각 순간이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실제 작전 데이터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KF-21 모형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가 만든 전투기입니까? 믿기지 않네요. 옆에 있던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비행기가 진짜 북한 레이더를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스텔스라는 기술이야. 저 비행기는 레이더에 거의 안 잡혀. 그래서 적들이 우리가 온 줄도 모르고 당한 거야.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와, 멋있다. 저도 커서 저 비행기 조종사가 될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특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 박 대령, KF-21과 천룡의 성공이 우리 국방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단순한 무기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입니다. 과거 우리는 중요한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미국이나 독일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무기 사용 승인, 수출 허가, 기술 지원. 모든 것이 그들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KF-21과 천룡은 완전한 국산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대령 KF-21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약 8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F-35를 더 많이 살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KF-21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F-35는 한 대당 1억 달러이고 부품과 정비도 모두 미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수명주기 비용까지 합치면 2억 달러가 넘습니다. 저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KF-21은 한 대당 6,500만 달러입니다. 부품도 국산이고 정비도 우리가 합니다. 수명주기 비용은 1억 달러 수준입니다. 게다가 수출까지 고려하면 개발비는 회수됩니다. 필리핀, 베트남 계약만으로도 약 15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향후 100대를 수출하면 개발비 전액이 회수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술은 우리 것입니다. 다음 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사천카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새로운 KF-21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한 라인에서는 한국 공군용, 다른 라인에서는 수출용이었습니다. 필리핀 공군 마크가 새겨진 기체가 최종 조립 단계에 있었습니다. 카이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체는 석 달 후 필리핀으로 인도됩니다. 필리핀 공군 첫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겁니다. 옆 건물에서는 철룡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한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백령도 작전 이후 철룡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한국 공군 추가 주문, 필리핀 수출, 베트남 수출. 우리는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렸습니다. 월 16발에서 32발로요. 은빛 미사일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각 미사일에는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룡 29, 철룡 30. 백령도에서 날아간 28발 다음 세대였습니다. 오후 6시 국방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청중은 영광급 장교들이었습니다. 미래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저는 백령도 작전의 교훈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백령도 작전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KF-21의 스텔스와 철룡의 정밀 타격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을 겁니다. 둘째, 자립의 중요성입니다. 타국 무기에 의존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을 겁니다. 한 소령이 질문했습니다. 대령님,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미국 무기를 전혀 도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F-35, 패트리어트, 사드. 이런 무기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균형입니다. 과거처럼 100% 의존이 아니라 국산과 수입의 적절한 조합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밤 8시, 저는 사천기지로 돌아왔습니다. 활주로에서는 야간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KF-21 2대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애프터버너의 푸른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며 솟아올랐습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렸습니다. 독수리 편대, 야간 침투 훈련 개시, 스텔스 모드 전환. 조종사들이 응답했습니다. 독수리 1 스텔스 모드 전환 완료. 레이더 반사 최소화. 저는 관제실로 올라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지켜보는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신기하죠? 저 KF-21 2대가 지금 30km 밖에 있는데 우리 레이더에도 거의 안 잡힙니다. 우리 레이더인데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스텔스입니다. 적 레이더는 더더욱 못 잡겠죠. 관제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백령도 때 북한 놈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밤 10시 작전실에서 마지막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참모가 최신 보고를 했습니다. 대령님,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중국이 자국 스텔스 전투기 J-20의 생산을 가속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F-21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자극한 거군요. 정보참모가 웃었습니다. 자극이라기보다는 경쟁을 만든 거죠. 이제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러시아가 Su-57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KF-21과 경쟁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경쟁은 발전을 만듭니다. 우리도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KF-21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행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KF-21 블록2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강한 엔진, 더 나은 레이더, 더 많은 무장. 5년 후면 나옵니다. 자정, 저는 혼자 경납고로 나왔습니다. KF-21 1호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양산 1호기. 백령도에서 4번 출격해 천룡 8발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 기체는 곧 전쟁기념관으로 이전될 예정이었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체에 다가가 동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수고했다 보람에. 너는 역사가 되었다. 기체 옆면에는 작은 별표 8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천룡 8발 8번의 성공적인 타격을 상징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령도를 지킨 날개, 2025년 6월 15일 18일. 후대가 이것을 보고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KF-21이 처음 실전에 나간 날을,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한 날을. 저는 경납고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하늘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백령도가 기습당했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 동료들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KF-21과 천룡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배반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미국 무기에 의존하던 중견국이 아닙니다. 스스로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실전에서 증명하고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KF-21과 천룡. 이 두 무기는 단순한 전투기와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립입니다. 기술적 자립, 군사적 자립, 그리고 정신적 자립입니다. 800km, 천룡이 날아간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한 높이입니다. 50년 전 우리는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전투기를 수입만 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순항미사일을 타국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듭니다. 800km를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에 수출합니다. 보라매가 그은 선. 그것은 단순한 국경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입니다. 의존의 과거와 자립의 미래. KF-21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천룡은 그 선 위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선 너머에 서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경납고에서 정비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아직도 안 주무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잠이 안 오네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정비사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제 아들이 오늘 전화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KF-21 그림을 그렸답니다. 장래 희망도 바꿨대요. 전투기 조종사라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아들을 두셨네요. 15년 후면 그 아이가 KF-21을 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때는 더 좋은 전투기가 있겠죠. KF-21 블록3나 아예 다음 세대 전투기일 수도 있고. 정비사가 웃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거겠죠?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만들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KF-21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색 동체, 날렵한 외형, 하늘로 치솟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장착된 은빛 천룡, 보라매와 용, 하늘을 나는 새와 하늘을 가르는 용. 이 조합이 백령도를 지켰습니다. 이 조합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조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KF-21을 타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천룡을 싣고 자유롭게 제약 없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보라매가 선사한 선물이었습니다. 800km의 그림자 아래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자립의 시대를, 자존의 시대를.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 보라매가 있었습니다.